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4월 3일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5시에 미국에서 상호관세가 발표가 됐잖아요. 상호관세가 발표가 난 직후에 금리도 급락을 하고 주가도 급락을 했습니다. 최근 한두 달 정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2%대에서 4.3%대 박스권에 계속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박스권을 뚫고 밑으로 내려온 거죠. 장중에요. 3.88%까지 찍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금리가 떨어지기를 기다려 왔잖아요. 금리가 떨어졌는데 그럼 과연 내가 갖고 있는 ETF는 수익이 몇 프로나 났을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떨어진 금리하고 제가 계산을 해서 ETF의 기대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고 또 실제로 이 ETF들이 그렇게 움직였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고요. 또 최근에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엄청납니다. 도대체 왜 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에 이렇게 공포감을 느끼고 있을까요? 실은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의 장기 국채하고요, 금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봐주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같이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주로 사용하는 금리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예요. 파란색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이고 여기 초록색이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인데 우리는 주로 미국 30년 국채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10년물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두는 이유는 이처럼 이제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또 분석 자료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훨씬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보통은요, 이 두 기준금리의 방향이요, 같이 움직이거든요. 폭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같이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지난 4월 3일에 상호관세가 발표가 됐는데 이 상호관세가 발표된 직후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처럼 급락을 했는데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오히려 오르는 현상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현상을 보면서 이상하다. 30년물 국채가 왜 안 떨어지고 있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의아하게 보고 있는데 마침 이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도 댓글로 30년 국채 금리가 안 떨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현상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영상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도 그 이후에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도 10년물 국채 금리와 같이 이렇게 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폭은 서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두 금리 모두 하락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상호관세 발표 직전의 금리와 지금 현재 금리가 얼마나 떨어졌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ETF는 과연 얼마가 오를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계산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상호관세 발표 직전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4.234였고 지금은 4%예요. 30년물은 4.627%였고 지금은 4.42%예요.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테이지로 치면은 4.43%가 떨어졌는데 우리가 ETF의 그 기대 수익을 계산할 때는요, 얼마나 떨어졌는지가 더 중요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프로테이지로 보면은 4.43%가 떨어졌지만 실제로는 0.205%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듀레이션만큼 수익률이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30년 같은 경우에는 0.205%가 지금 떨어졌으니까 곱하기 30년을 하면은 6.15%가 올랐어야 되는 거고요. 채권 가격이 올랐어야 된다는 거죠. 10년은 지금 0.225%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10을 곱하게 되면은 2.25%가 올라야 되는 거고, 우리가 또 3배 투자 많이 하잖아요. 3배 투자를 하면은 이 금리의 3배다 보니까 6.75%가 올랐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래하는 시차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장이 3시 반에 마감을 하는데 4월 2일에 장이 마감했을 때의 금리하고 지금의 금리를 봤을 때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4월 2일에 3시 반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4.18%였고요. 30년물 국채 금리는 4.54%였어요. 지금 현재 금리와 비교를 해보면은 30년물은 0.121이 빠진 거고 10년물은 0.18%가 빠진 거네요. 금리가 좀 더 많이 떨어졌었는데 오늘 새벽에 파월 발언으로 인해서 금리가 조금 오른 상태로 마감을 했어요. 자, 그래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30년은 0.121이 떨어졌으니까 0.121에 30을
곱하면은 4월 2일 대비해서 3.6%가 오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10년은 0.18%가 올랐으니까 1.8%가 오를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3배는 이제 5.4%가 오를 것으로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여기 이렇게 빨간 줄을 하나 거놨는데요. 이 빨간 줄이 어제 우리나라 시장 마감할 때의 금리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마감할 때 금리하고 오늘 새벽에 마감된 금리하고 거의 비슷한 것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 이제 월요일에 오픈하는 장이 어제 마감한 기준가하고 거의 비슷할 거다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제 3시 반에 마감된 기준가가 과연 우리가 이렇게 계산한 기대 수익만큼 따라서 올라와 줬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일 대비해서 4월 4일 기준 수익률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 IEF는 듀레이션이 한 7년에서 10년 정도 되는 미국 국채에 투자해주는 ETF예요. IEF는 10년 기대 수익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기대는 1.8인데 실제 수익이 한 1.3% 났습니다. 이 IEF가 듀레이션이 10년 이내다 보니까는 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수익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TLT는 지금 이제 20년 이상 되는 미국의 장기 국채에 투자를 해주는데 수익이 이제 1.5% 났습니다. 이 정도도 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수익률인 거죠. 그리고 TMF는 TLT의 3배잖아요. 4.7% 수익이 났는데 조금 못 미치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금리가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스트랩 액티브 상품이 4월 3일하고 4월 4일에 이렇게 수익률 변동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제가 지금 조금 의문인데요.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타겟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상승 참여율이 한 50에서 60%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 참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왜 4월 4일에 수익이 하나도 안 났을까? 이거는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데 월요일에 한번 개장하는 기준가를 조금 주의 깊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간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면요. 미국의 10년물 금리하고 30년물 금리가 상호관세 발표 직후에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곧바로 30년물 금리도 10년물과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제 10년물은요. 이게 정책 금리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아요. 그런데 30년물은 장기 경제의 영향을 조금 더 받다 보니까는 10년물만큼 많이 떨어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듀레이션이 길다 보니까 이처럼 이제 금리가 조금 덜 하락해도 듀레이션으로 인해서 더 큰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가기는 하는 거죠. 그리고 ETF 수익률을 점검을 해봤더니 이제 감수할 수 있는 다 오차 범주 내에서 조금 덜 오르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 다 맞춰서 올라준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많이 투자하고 있는 상품이기도 한데 타이거 미국 30년 스트립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4월 4일에 못 올라준 게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이거는 이제 7일에 오픈되는 월요일의 기준가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금리가 급락한 상황에서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질까?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털고 나와야 되나? 그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를 고민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같이 알고 가야 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시장은요 이처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되게 팽배한데요. 제가 이제 모 방송에서 봤는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송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플레이스테이션밖에 생각이 안 난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같이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은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스태그네이션하고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건데요. 바로 이제 물가는 오르는데 침체가 같이 오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요 경기가 활발할 때 물가 상승이 발생이 되잖아요. 또 경기가 활발할 때는 실업률이 낮은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변수 간의 점을 찍으면은 여기 찍히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경기가 안 좋다, 실업률이 높다, 그러면 물가가 오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낮은 게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반적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은요 물가도 높고 실업률도 높은 현상을 얘기를 하거든요. 실업률을 잡으려면은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데 또 물가를 잡으려면은 금리를 또 높여야 되잖아요. 갈팡질팡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이상현상은요 자주 있지가 않았어요. 1970년대에 두 번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거든요. 여기 그림이 조금 작기는 한데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두 개 그어놨잖아요. 이 시기를 보면요. 이 시기에는요.
물가하고 실업률이 동시에 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시기 외에 제가 여기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 다 경기 침체 시기인데 대부분 이렇게 서로 반대로 움직여요. 빨간색이 실업률이고 여기 파란색이 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이렇게 이제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 이 시기에는 두 개가 같이 오른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이 시기에 왜 나타났는지 봐야지 지금 시기하고 이 시기하고 뭐가 다른지 같은지를 보고 금리가 어떻게 될 거다, 정책을 어떻게 쓸 거다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시기에는 굵직한 사건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굵직한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은요. 이때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거든요. 이때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하면서 재정 지출이 이렇게 꽤 많이 늘었던 시기였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이런 식으로 이 시기에 인플레이션도 조금 치솟기도 했던 시기였죠. 두 번째로 굵직한 사건이요. 이때 이제 닉슨 대통령이 우리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못 바꿔줘라고 선언을 했던 시기인데요. 이 선언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 달러를 마구잡이로 더 많이 찍어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물가가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때 뭐가 있었냐면요. 오일 쇼크가 있었어요. 유가 상승은요. 또 역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죠. 이렇게 여러한 굵직굵직한 사건들, 재정은 악화되고 물가는 치솟을 만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시기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게 됐었습니다. 이때 해결이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지금 혹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은 이제 연준이 어떻게 결정할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초록색이 기준금리고 여기 빨간색이 실업률이고 여기 파란색이 바로 물가입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의 데이터에 의해서 초록색인 이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이제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근데 기준금리가 오르던 와중에 실업률이 같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도 잡지 않았는데 기준금리를 이제 다시 하락을 시켰습니다. 물가를 잡지 않았는데 기준금리를 하락을 시키다 보니까 물가가 계속 높은 물가가 유지가 된 거예요. 5%의 상승률이 계속 유지가 된 거죠. 그렇게 높은 물가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이 되고 있던 와중에 폴 볼커가 연준 의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폴 볼커는요, 취임을 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거든요.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니까 실업률이 엄청 치솟은 거예요. 물가는 잡았지만 사회 불만이 엄청 났고요. 실제 이때로 폴 볼커가 어디 가서 이제 살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본인한테 되게 많이 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을 실제로 소지를 하고 다녔다고 해요. 이때는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폴 볼커가 이제 인플레이션은 하락시켰지만은 이 당의 지지도도 같이 하락시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폴 볼커가 이렇게 금리를 높게 올리면서 물가가 잡혔고 그 이후로 경제 안정이 유지가 됐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연준은 인플레이션부터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제 생각에는요, 아직까지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거든요. 이때 1970년대의 물가와 이 실업률은 엄청 높았고요. 자, 그거에 반해서 지금은 물가와 실업률은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 미국의 상호 관세가 또 보복 관세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에 또 경기 침체가 와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또 이 관세로 인해서 실제로 물가가 또 오르게 된다면 또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투자를 할 수는 없겠다, 또 그런 의견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진짜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은 어떤 자산이 살아남을까요? 주가는 뭐 지금도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주가는 살아남지는 못해요.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경기 침체가 깔려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미국의 장기 국채에 투자를 하면 될까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은 물가가 오른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연준에서 물가를 먼저 잡으려고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요. 자,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환경도 녹록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바로 금이에요. 금은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을 때 조금 많이 오른 자산이었거든요. 지금 이번 주 들어서 금이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고점 대비 한 4.5% 정도 금 가격은 빠졌
빠져 있고 NUZ는 지금 한 20% 정도 빠져 있는데요. 지금 150불 정도 떨어졌는데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정을 조금 더 받을 수도 있는데 조정을 받고라도 지금처럼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또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환경에서는 지금 조금 투자해 볼 만한 자산은 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금이 여전히 괜찮아 보이는데 지금 조정 중이다 보니까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금 있다가 좀 조정받는 거 보고 다시 또 이렇게 분할로 담아갈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제 개인 의견이 더 궁금하시거나 이 영상을 조금 더 빨리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매크로 부티크 프리미엄 멤버십에서 저와 조금 더 가까이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